지금부터 문재인 정권 국방안보 관련 긴급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토론의 사회를 맡을 자주국방 네트워크 사무국장 이누라고 합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태극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정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이루며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 역량에 대한 웅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웅념. 다음으로 내린 소개가 있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 큰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토론을 주최해주신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님입니다. 저희입니다. 나경원 법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재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백승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송석준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종명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신보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토론의 패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주관하시고 발제를 맡으신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좌장을 맡으신 경희대학교 조성환 교수님이십니다. 토론을 맡으신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님이십니다. 토론을 맡으신 박필학 국민대 교수님이십니다. 토론을 맡으신 신원식 전 합참 차장님이십니다. 토론을 맡으신 화종대 동아일보 부국장님이십니다. 네, 이 밖에도 많은 분들께서 자리해 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모두 다 소개에 올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조경태 의원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나오시는 동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경태 의원입니다. 저는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 직함을 있습니다. 오늘 긴급하게 문재인에 대한 국방안보에 대한 토론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가 사이가 그래도 안 됩니다. 마이크 상대. 이 설마가 여러분 사람 잡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네. 저희 오늘 토론 주제가 설마입니다. 설마. 네. 임진왜란 때 설마 전쟁 나겠다는데 임진왜란 났습니다. 그때 선조가 이 선생님의 10만 양병설에 귀를 기울였으면 우리가 그렇게 처참하게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구한말 시대 때 설마 했는데 고종의 무능함에 의해서 또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6.25도 설마 전쟁 나겠는데 전쟁이 났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문정권의 그 무능한 이 안보 태세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아마 밤잠을 설치는 국민들이 많이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가에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밤잠을 이룬다. 이런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네.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자,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더 잘할 겁니다.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밤잠을 이룬다. 제 소설이 아니고. 근데 지금 이 국방이 무너졌기 때문에 반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오늘 이 기라성 같은 우리 국방안보의 전문가분들 모셔서 이분들의 그 고견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신속하게 이 토론회를 하기 위해서 저하고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님만 축사를 하고 기념 촬영하고 바로 토론회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긴급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토론회를 빛내주시기에 참석해 주신 많은 내빈 여러분을 대표해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님의 축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군대 이야기하고 축구 이야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그 군가가 너무나 마음에 사무쳐 왔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안보가 튼튼했기 때문에 저희가 안심하고 발 뻗고 잘 수 있었는데 정말 이래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나라가 정말 이래도 되는지. 안보가 파탄나고 그리고 군 기강이 한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함대 사건을 보시면 기가 막히실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국정조사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커녕 이 국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이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도 막고자 본회의 날짜를 이틀을 안 잡아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 어떻게 된 건지 아십니까? 우리가 해임 건의안을 내면요. 첫째 날에는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임 건의안을 표결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날짜가 이틀이 필요한데 정경두 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조차 못하게 하려고 본회의 날짜도 안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 좀 배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평화당까지도 해임 건의안 표결조차 막는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어깃장 놓고 정경두 방탄국회하는 이 청와대 여당에 대해서 우리가 개탄을 금하지 못하면서 오늘 이렇게 아주 시의적절하게 우리 당에서 항상 옳은 말, 바른 말, 또 해야 될 일 하시는 조경태 최고위원님께서 나서셨습니다. 오늘 모쪼록 좋은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또 신인균
그 자주 네트워크 회장님, 네, 우리 신인균 박사님은 뭐 자타가 고민하는 안보 전문가십니다. 게다가 오늘 모든 이렇게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좋은 말씀들 같이 나눠주셔서 대한민국 이 구멍난 안보 메꿔주시는데 역할해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제1부의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구멍난 대한민국 국방, 문재인 정권 국방안보 긴급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발제자의 주제 발표를 먼저 듣고 전문가 토론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좌장이신 조성원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새로운 세상에 왔으니까 터널 속에 갇힌 것 같습니다. 오늘이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헌법 선서를 하고 난 뒤에 청와대에 전하지 말자 촛불 혁명정부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촛불혁명정부가 혁명을 해야 될 대상이 대한민국입니다. 70년의 대한민국이 그 순간부터 파괴되고 해체되기 시작한 상황이 오늘의 시대 상황이고, 그 중에 하나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위한 국방, 안보가 해체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 해체된 정도를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사실은 경제와 안보에 위기가 왔고 해체가 되고 백척단되고 있습니다. 5,200만이 문재인 정부의 자살적 국가 운영에 체인에 담겨서 끌려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터널을, 그 체인을 끊어내기 위해서 오늘 가장 국가 전망이 중요한 국방부는 어떻게 해체가 되느냐,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터널에서 광명 찾기라는 자리로 자유한국당이 서로이 수긍을 하려면 다 복원을 시켜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원래 사회를 맡게 되면 말을 줄이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가급적이면 기대하고 빨리 진행을 시키는 기술적인 말을 진행합니다. 신인균 대표님 20분 발제해 주시고 4분 하정대 의원님 그리고 김정봉 제가 더 들립니다. 교수님 그리고 정시장님 박희란 교수님 7분씩 토론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방뿐만 아니라 정책 전담하고 있는 의원님들 3분에서 5분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플로어에서 가급적이면 한 두세 개의 질문을 설명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막 90분 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시간에 유연하고 필요하게 그리고 정말 엑기스만 모아서 먼저 우리 신윤 박사를 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기회에서 땀장을 안 자고 머리 속을 났어요. 준비하고 한다고 여행 많이 쓰고 많이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감지해서 그리고 그걸 전문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사람들의 생애를 탈출하는 정해된 이 의식을 달성하는데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박사의 활기찬 발표를 듣겠습니다. 박수로.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신인길입니다. 오늘 발제를 맡았습니다. 공동주관 겸 발제를 맡았는데요. 자, 오늘 주제는 구멍난 대한민국 국방 설마입니다. 지금 뭐 문정권이 2년 집권을 한 이후에 대한민국 안보가 그리고 오늘 기강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 있나라고 생각될 정도로 많이 무너졌고 거기에 우리 이제 사회부가 전략대책위원회에서 이런 긴급 토론회를 열었고 제가 거기에 동해서 마치 지금 이 기사를 합니다. 자, 발제하겠습니다. 자, 목차는요. 9.19 남북군사 합의와 굴욕적인 부장 해제로부터 무너진 군대 그리고 구멍 뚫린 우리 안보의 현실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과 대국 시민들에게 하는 방금 말씀 그런 것들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북 군사 합의서 주요 내용은 사실 언론을 통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대해서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요. 제목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한다라는 그런 유명하에 사실은 뭐 우리의 그 군사 안보 준비 태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의도를 했는지 어쨌든 그런 결과가 처리되었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 모든 군사 행동을 금지를 하면서 군사분계선 5km 범위 내에서 포병 사격을 부리는 사격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이 천무라고 하는 발전장 로켓을 개발을 했는데 그 천무 로켓이 발전장 로켓이 아주 성능이 좋은 그런 로켓인데 강원도 고성에서 이렇게 사격을 하는데 이게 이제 사격을 시사격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지금 대외 수출 뒤에 나서야 되고 우리 군도 한 번도 시사격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노상 연습만 하고 그 천무라는 신무기를 우리가 사용해야 될 정도로 지금 전방에는 어이없는 그런 상황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시대화해가지고 아직 남북 간에 평화가 공고히 됐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금 관광객들을 들여보낸다라고 해서 올레길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을 들여보내면서 우리 5분단, 8분단, 1분단 여기 있는 특공연대들이 관광객들을 보호하게끔 합니다. 그러면 특공연대가 하는 일은 뭐냐? 전쟁이 나면은 적진에 들어가서 우리 5분단 포병, 1분단 포병, 8분단 포병이 화력을 때릴 수, 포병 사격을 할 수 있도록 적진에 들어가서 적의 어떤 그 세력들이 모여들어서 탐지하고 실시간으로 우리 포병들에게 좌표를 불러줘야 되는 그런 임무를 하는 게 분단 특공연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분단 특공연대가 그걸 하려면 장거리 침투훈련, 침투해서 니트를 파고 수호해도 훈련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되는데 관광객들 지금 가이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언제 특공연대들이 훈련을 하냐? 모든 우리 군인들은 한번 그 임무를 하면 전부 다 쉬게끔 돼 있습니다. 삼직제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관광 가이드 보험을 하다 보니까 진짜로 특공연대가 포병 화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우리 1분단 그리고 5분단 바로 서부전선 수도권을 지키는 핵심 군단들인데 여기에 특공연대들의 발을 묶어서 실제적으로 우리 분단 포병들이 아무런 아니지만 어쨌든 효과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대화를 초래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겠습니다. 국방부에서 이때 평화수행과 운동의회를 설정했고 여러 가지 대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뭐 대전차 방어벽도 철거해서 혹시 북한군이 남하에서 내려올 때 이런 대전차 방어벽을 가지고 무너뜨려서 탱크가 못 오게끔 만들고 탱크가 여기 이제 그 방어벽 때문에 이것을 이제 무너뜨려도 지나갈 수가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정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차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르신 분들은 그렇게 해서 지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무너져서 딱 내려오면은 저기 탱크들이 쭉 여기 이제 한마디로 차가 밀려서 그냥 서 있게 되죠. 그때 우리 포병들이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그냥 몰살시켜버리는 게 이 대전차 방어벽의 효과인데 이것을 이제 다시 철거시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군 탱크가 차가 밀리지 않게 되죠. 소통이 원활하게 되죠. 그럼 우리가 그것을 한 번에 깨뜨릴 수 없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전방에 지난 그 6.13 지방선거 등을 통해서 진보 성향의 지자체장들이 많이 당선이 되었죠. 이런 사람들이 미관상 우리 지자체장이 안 맞다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국방부는 또
또 역시나 그들하고 비교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요즘 도로 상황이 개선되고 해가지고 여기는 제약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라고 꼬마한테 접근해서 해줘버리는 것도 없애는데 그들이 다 내통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안보를 돌리고 있는 그런 미시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우리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은 눈을 감고 전방 포격 훈련을 금지시켜서 두 팔을 묶고 대전차 방어벽을 철거해서 흡소를 열어주는 이런 것들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 의료 수역, 한강하고 수준보 철거. 자, 한강하구에 지금 행주대교 이런 곳에 수준보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수준보를 철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냥 단순히 한강의 강폭이 좁아진다. 예전에는 우리 한강의 강폭이 지금처럼 넓지 않았죠. 수준보가 없었으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수준보로 인해서 북한 부분의 반장 수정이라든지 어떤 그 공기 모양성이나 이런 다른 어떤 그 침수 수단을 통해서 한강하고 노량진, 마포 이런 데로 막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 수준보로 인해서 막히게 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 수준보를 철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환경단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그 국방의 핵정도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우리 수준보를 발전시켜서 바로 저의 특수부대의 침투로를 열어주는 그런 또 폐해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해안 철책을 제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주요 해안 철책을 지자체들의 관광산업 육성 이런 또 미명으로 또 제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하나하나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경기도 화성에 고원이항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철책을 제거합니다. 그러면 평택 펜펑플스 인근에 평택 비군기지 인근에 있는 철책을 제거하게 되면 이번에 지금도 오늘까지도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 해군 이함대의 교도수상자 오리발도 발견됐는데 그는 시급하게 그것을 해군 용의자 없다라고 마무리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북한의 특수부대가 해안선으로 침투할 때 철책이 있어야 일단 방어가 되고 하는데 그 미군 부대 인근에 있는 철책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인천공항 인근에 있는 인천 만석부 철책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중남 태안의 만리포 해안의 철책을 없애버렸는데 이 만리포 해안의 철책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냐? 우리 한국 공군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전투비행단이 서산에 있는 제20 전투비행단입니다. 여기에 KF-16, F-16 전투기 80대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인근입니다. 바로 그냥 저희 특수부대가 우리 서산에 있는 집 전투비행단 F-16 전투기 80대를 타격하고 볼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셈입니다. 중남수 전천의 춘장대 지역의 또 실책을 제거했는데 계룡대 기부부대, 강원도 고성의 대진함의 또 실책을 제거했는데 여기는 우리 한국 해군이 지대함 미사일 기지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에요. 이것도 없애버렸죠. 또 강원도 경북 영도의 축변해적장, 이것도 물질 원자력 발전소 인근이에요. 이런 식으로 정말 우리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주요 길목의 철책을 제거함으로써 유사시에 저희 특수부대가 한껏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을 조성해주는 이런 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적이 사라진 분입니다. 지금 평택 이함대에서 점호 시간이 끝났죠. 밤 10시 분이니까 군대 갖고 오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밤 10시에 점호가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지 못합니다. 또 지금 범인으로 자수를 받은 그 친구는 경계병을 쓰고 있던 경계병사였어요. 그런 사람이 자기가 자판기에 음료수를 뽑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경계 초소를 벗어나서 다른 데로 가다가 겁이 나서 지금 도망을 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 저기였기 때문에 그냥 이번 한 번이 아니고 늘상 끓여온 겁니다. 야, 음료수 뽑아와. 알겠습니다. 갔다 오는데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또 이 유튜브 방송을 보고 계시는 지금 수천 명의 우리 시민들이 과거에 군대 생활할 때 상상이나 하던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은 경계서든 병사가 자판기에 갔다 오는데 이건 뭐냐? 적이 없으니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적이 없으니까 그 모든 것이 내부의 불만으로 내부끼리 갈등으로 병사끼리 나가가지고 오물을 강제로 먹이고 부사관들끼리 BOQ 즉 독신당 숙소에서 커튼칼을 들고 싸움을 하고 또 병사가 휴대폰을 마음대로 하게 해주니까 수업 때의 모바일 도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병행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도박이거나 그런데 이 국방부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냐면은 이 우리 휴대폰은 지금 이 휴대폰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수천 명이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을 보고 계시는데
이 휴대폰이 얼마나 좋은 성능 좋은 노트북이며 성능 좋은 카메라입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도 없이 바로 풀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 근무 중이나 배경 내에 있을 때는 녹음기와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는 어플을 깔아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전부 지휘관은 아무도 말 못합니다. 겁이 나서 이런 문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장면 정신교육 교재에 북한이라고 말이 없어요. 전부 일본을 저대로 보고 있습니다. 육구사관학교의 뿌리를 신흥국악학교라고 해요. 신흥국악학교가 왜냐? 그런 걸 해야 김원봉이나 이런 놈들을 전부 육구사관학교의 뿌리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구사관학교 출신으로 자본이 계시는데 육구사관학교 전신이 뿌리가 신흥국악학교입니까? 육구사관학교 아닙니까? 그런데 육구사관학교의 뿌리는 신흥국악학교가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어떤 교장은 거기에 마크를 없애버려요. 정권에 눈에 들려고. 이런 것들이 지금 병행해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난달이 바로 6월 25일이었습니다. 6월 25일 6.25 전쟁 69주년 기념 주간 아니었습니까? 자, 국방일보에서 6.25 전쟁에 대해 반드시 설명하게 되죠. 국방홍보원에서 여러 가지 교육자료를 발표합니다. 6.25 전쟁을 설명을 하면서 정말 희한하게도 북한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아요. 국방일보가 기사를 쓰는데 장병 교육자료를 하는데 어떻게 6.25 전쟁을 설명하는데 북한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냥 적의 침략이에요. 우리 선배들이 우리 국가를 잘 지켜왔다. 그런 전쟁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적의 국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병행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경기도가 지금 스타트를 끊어서 지금 고양시 이런 데가 또 완전히 또 개시를 하고 있고 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인근에도 지금 부대들이 있어요. 제가 몇 사람 이름을 배우고 싶지만 되진 않겠습니다. 그런 데가 어떻게 하냐? 그 지방 지자체들하고 컨택이 돼가지고 경기도가 일부 자금을 대고 지자체들이 하고 하는데 경기도 고양시 제가 시장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민주당일 가능성이 거의 90%겠죠. 자, 이런 데서 그 해당 지역에 있는 고향에 있는 부대가 3사단, 몇 사단 많이 있습니다. 그 부대에 가서 자유민주 시민이 되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 다 하지 않겠습니까? 내용들 짱으로 바랍니다. 전쟁이 지금 국회의원님들 아직 많이 계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국회의원님들께서 지금 경기도와 협업이 돼가지고 장병 민주시민이 되는 정신교육하는 그 교육 자료를 좀 첨부해 좀 갖고 와라 라고 해서 이것이 과연 신북 교육인지 아닌지 또는 민주당의 정치적 성향을 받게끔 미리 교육을 해나가는 그런 변인지 아닌지를 의원님들께서 밝혀주셔서 이거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들을 지금 경기도가 벌이고 있고 많은 군부대가 일반 정치인들에게 줄을 서고 싶은 그런 사단장들이 여기에 협업해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군수대부는 완전히 기강이 되어 있죠. 일단 지금 국방부 장관은 사직이 없습니다. 왜 사직이 없냐? 실력이 안 됩니다. 저는요, 그동안 제가 이 군 관련한 활동을 쭉 해오면서 육군, 해군, 공군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쭉 해왔던 사람이에요. 제 유튜브 방송 보시는 분들 다 아마 신인규디가 그동안 어떤 주장을 해왔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해군 총장 출신의 국방부 장관, 공군 총장 출신의 국방부 장관이 나온 걸 보고 이건 안 되겠구나. 육군 출신인데 이건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요즘 하게 돼요. 왜냐? 실력이 아직 없어요. 보는 시야가 너무 좁아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언더독 상태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지금 이 자격도 장관처럼. 자기 소신이라고 전혀 없죠. 왜? 소신이 있으면 여기에 붙어 있을 수 없다, 버틸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째 지금 이 수뇌부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지상작전 사령관이에요. 지상작전 사령관. 군주배식을 합니다. 군주배식을 언제 하냐? 삼척에 목선이 발견된 그래가지고 국방부가 해명 보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이거 좀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졌구나. 지상작전 사령부가 그 해안선에서 20km까지는 경계가 자기 책임인데 지상작전 사령관이 이제는 우리는 책임 없다 해가지고 부대 앞에 있는 시내입니다. 영희 시내에 나가가지고 해운대 시계라는 식집에 가서 회식을 하고 거기에 참석했던 많은 그런 오리가분들이 술이 떡이 되고 마음들이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지금 군의 결심입니다.
청와대 눈치만 보죠. 군대는 지금 군수대원 청와대 눈치만 봅니다. 왜? 마구잡이로 날려버립니다. 지금 이번 정부가 들어와서 육군, 해군, 공군 할 것 없이 얼마나 기수가 그냥 파괴되고 점프를 해버렸습니까? 그건 뭐냐? 마구잡이로 그냥 날려버리니까 순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만 5기수씩, 3기수씩 그냥 점프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건 뭐냐? 그만큼 마음에 안 들면은 기존의 관례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날려버린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들어서는 싹 엎드려서 가자미 눈처럼 딱 뜨고 내가 태양이 자리에 그려있습니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간부들 자신이 그냥 평준화가 됐습니다. 간부들 완전 월급쟁이화가 됐어요. 이런 군 편식 벌초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서 보시고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것을 보시고 스톱 이래가지고 나중에 보시면 스카우스로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유기질서가 완전 실종됐어요. 유기질서 실종됐어요. 언제? 지난번에 7군단장을 게임하라는 청와대 아시죠? 저는요, 그 7군단장, 저는 사실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7군단장이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있는 것을 알고, 야, 그래도 우리 군대가 아직 진짜 생명줄을 붙어 있구나. 이런 사람이 잘 돼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저는 그 7군단장이 사실 그 프로필을 쭉 찾아보니까 가장 최근에 청와대 위기안보 국가위기관리 비서관인가 청와대 비서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뭐 전문에 풀려가지고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군인이에요. 진짜 군인.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기가 28사단장이 된 겁니다. 사단장이 돼가지고 사단에 가보니까 가서 첫 훈련을 이제 현장직으로 하러 갔는데 어떤 대대가 유격 훈련을 하고 돌아오더라고요. 유격 훈련의 마지막 단계는 40km 완전 분장 행군입니다. 그런데 대대가 쭉 돌아오는데 보니까 대대원이 얼마 없어요. 그 대대가 530명이었다. 그런데 보니까 세보니까 300명밖에 없는데 사단장이 세보니까 왜 이거밖에 없냐라고 대대장한테 물어보니까 230명은 아파서 예를 든다. 무슨 대한민국 부대가 230명이 아파서 예를 할까? 530명 중에? 근데 대대장은 자기가 책임지지 않고서 아프다고 할 수 없는 예를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40km 행군을 23km의 완전 분장을 하고 11시간 만에 주파해야 되는 것이 육군의 규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대대원 중에서 60%만 생각한 거예요. 자, 그 300명 중에서 다시 보니까 분장을 안 메고 있는 놈이 180명이었습니다. 180명. 그냥 총만 들고 있는데 수통하고 총만. 이것도 왜 이래?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120명이 분장을 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20명의 분장을 자기가 다 열어봤대요. 열어보니까 그 안에 페트병, 베개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이거는. 그래서 진짜로 완전 분장 제대로 싸고 있는 게 대대원 530명 중에 20명입니다. 이게 군대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건 안 된다 해가지고 다시 해야 돼. 전원가 나와서 다시 해야 돼. 라고 했더니 이런 사람이 또 와요. 장군갑질하죠. 이게 제대로 된 장군입니까? 제대로 안 된 장군입니까? 제대로 된 장군. 이래야 되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관에 가보니까 병사들 빼고 진짜로 직업군인들, 간부들 중에서 10%만 특급 전사더라 이거. 10%만. 키가 작은 거죠. 10%만. 그래가지고 자기가 훈련을 시키더라. 간부들에게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직업 안 시킨다. 평점 좋게 안 준다. 해가지고 간부들이 열심히 훈련해서 그래서 자기가 사단장을 그만둘 때 그 사단이 90%가 특급 전사가 됐다. 그런 부대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7군단장이 됐는데 가보니까 형편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6개월 만에 또 간부들 강하게 훈련시켜서 우리 간부가 능력이 있어야 병사들을 지휘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간부들 강하게 훈련시켜서 6개월 만에 70%를 특급 전사로 만드는 군단 전체. 이런 군인이 아직도 살아 있다는 것에 저는 감사한 것입니다. 이런 군인들을 목을 날리기 위해서 지금 병사들이 청원하고 이슈화시키고 이런 희한한 군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무소불위 3도세들이나 마음이 편해질 정도예요. 병사들이 예달로시로 소원수입니다. 마음이 편해져가 걸리면 무조건 날아가면 돼요. 무조건 날립니다. 그리고 드래곤볼이라는 게 있는 드래곤볼. 그래서 병사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체크하고 자, 저 장군이 뭐 하더라. 그것도 나 혼자 하면 안 되니까 드래곤볼이라고 옛날에 그 만화영화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 개를 모으면 뭔가가 되는 그 보물이 있는데 너는 저 사람
하는가를 항상 하게 나는 뭐 하는가를 한번 볼게 이렇게 해서 여러 명의 병사가 한 사람을 동시에 고발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군인들을 병사들이 완전히 지금 그렇다 맞다 하고 있는 것이 전체 배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전쟁은 다 사라졌죠. 전쟁은 다 사라졌죠.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부부에 많기 때문에 전쟁마다 보면은 병사들이 나와서 전부 이러고 다니는 것입니다.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고 전부 이러고 다니는 것입니다. 근데 꼭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영에 대해서 제가 지금 나이가 올해 50대이다 보니까 제 아들 친구들, 제 친구 아들들 어마어마하게 군대를 많이 가 있어요. 지금 저녁에 청소 시간이 되면 한두 명만 청소하고 나머지 전부 일하거든요. 그래서 청소하는 애만 보고 그러지 않은 좀 힘있고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같은 무녀들끼리도. 이래서 군이 정말 대책 없이 파퓰리즘 정책을 취해왔다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 자, 문재인 정부의 가장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조속적으로 전자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 때 전자권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을 기록하고 합의를 했죠. 이 조건은 뭐냐? 3대 조건입니다. 첫째, 한미연합 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는 그렇지만은 지금 감시정찰이나 지휘통제, 전략 타격, 전쟁 지속 능력 이런 거 우리가 지금 거의 아직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은 필수 대응 능력, 감시정찰 능력, 타격 능력, 지휘통제 능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런데도 하려는 겁니다. 또 전자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와 지역의 안보 환경이 부합돼야 되는데 지금 북한이 핵 능력을 늘치려고 있고 아직도 핵을 폐기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 북한은 그마저도 현재 핵을 동결시키고 미래 핵만 없애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100발 가까운 이 핵탄두는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그 출처를 쓰고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나가려고 하고 있죠. 정말 무서운 것이 정경국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지금 프로그램을 짜왔습니다. 2019년 올해입니다. 최초 작전 능력 검증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IOC라는 건데 올해 1억 530명 중에서 300명만 나오고 20명만 완전 부장하고 있는 이런 부대를 가지고 했다 치고 됐다 치고 다 그러니까 설사으로 다 되죠. 현장은 지금 완전히 썩어서 무너져 있는데 그런데 올해 최초 작전 능력 검증 그러니까 장관이 지시하니까 밑에 부대장들은 열심히 해가지고 설사으로 됐다고 맞추면 되죠. 아마 될 겁니다. 2020년 내년에는 완전 운영, 이것을 더 발전시켜서 완전 운영 능력 검증, 그리고 2022년에는 완전히 임무 수행할 수 있다라고 검증을 해서 미국하고 협의해서 이 정권이 끝나기 전에 전자권 전환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미군이 이 한반도의 전쟁 주도권을 가질 수 없고, 즉 그래서 미군이 전쟁을 여기에 의무적으로 자신들의 전력을 투입해야 할 이유가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정권의 목표죠. 즉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그리고 전쟁이 혹시 발생했을 때 북한이 50km만 딱 밀고 들어와서 서울에 평구 그리고 오원구, 강북구에 북한 전차들 몇 대 났다 하면 그냥 때리기죠. 끝나는 거죠. 그렇게 50km를 딱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확보해버리겠다. 이게 목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문정권의 한미동맹 해체 작업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사실은 전부 다 보여드린 것과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느끼고 있는 것과 그들이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지금 연말에 대북군사 대비태세는 완전히 두 개 되어 있습니다. 전면전 대비태세는요, 조기경보, 대화협정 그리고 페마 방어 같은 능력은 11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수도관 대비태세, 수도권 주요 전략 거점의 한 10%가 지금 완전히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지금 개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심리전 대비태세, 장병 전신무장 개체가 되어 있죠. 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장병 전신무장이 완전히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대북 심리전은 완전히 무력화되어 있죠. 심리전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심리전을 다 받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의 통일부가 북한의 노동신문 그리고 조선중앙통신 이런 검증된 매체들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인들이 볼 수 있게끔 개방하겠다라는 것을 검토한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도를 했더니 난리가 났죠. 그랬더니 JTBC 방송국에서 바로 또 그걸 팩트 체크를 해줍니다. 이 정부는 JTBC와 KBS가 번갈아 가면서 계속 팩트 체크를 해주는 홍익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JTBC에서 제가 딱 유튜브 하고 있는 그 영상 그대로 딱 올려가지고 팩트 체크를 하는데 결국 내용은 뭐냐? 이 정부 통일부가 여론의 상황을 보고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겠다라는 거였어요. 여론 좋으면 저처럼 반대하는 사람이 없으면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열어주는 겁니다. 열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는 자신들이 국내 정치에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을 활용했지만 이제 네이버나 다음에서 그것을 접속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제도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컨텐츠가 바뀌겠죠. 그런 것들을 이 통일부와 통일부가 김현철이 통일부 장관이 된 즉시 바로 시행하려고 했던 게 바로 그런 정책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완전히 넘겨주려고 작정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북한 목선 대기 기술 사건으로 드러난 이 당나라 군대의 상황, 수뇌부, 간부, 병사할 것 없이 전부 완전히 기각이 흔들려 있습니다. 자, 목선이 바로 앞에 3.5km 앞에 밤새도록 정박을 했는데 그걸 보지 못해요. 왜 보지 못하냐? 나의 임무는 수대선, 즉 바다와 땅이 만나는 이 지점을 보는 것이 나의 임무예요. 거기는 난 잘 안 봤어요. 왜? 근데 우리가 사람 시야가 내가 여기만 보는 것이 나의 임무라 하더라도 여기만 보이니까 저기도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TOD 이런 것들은 8km까지 보이고 육군의 해안감시에 가면 20km 이상이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내 임무가 아니었어요. 난 여기만 보는 거예요. 이것도 완전히 무너진 현재 대한민국 문제의 일환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부 또 왜곡하고 바꾸어 나가죠. 그게 현재 군대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제가 유튜브에 했는데 아직까지 뭐 시원한 대답은 없어요. 분명히 전투기도 내가 출발했다. 그리고 그 전투기가 대구까지 내려갔다. 라고 돼 있는데 세대라 그리고 기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이 시기에 대한민국 기러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있는 지금은 기러기들은 시베리아에서 사람입니다. 사람이. 새끼 나와 시베리아에 갔어요. 여기 기러기 날아다니고 기름에 그것도 소해를 기러기를 본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그런 기초적인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기러기. 혹시 또 원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기러기하고 원이하고 색깔이 같습니까? 원이 흰색이잖아요. 그 시커먼 거 봐도 원인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군대의 현실이고 수준입니다. 수준도 너무 낮은 것이죠. 그러면서 아직도 여기에는 시원한 대답도 없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철거의 비자 평화 전략에 부하대동해서武力적인 9.19 군사 합의에 서명했고 대북 군사 대립태세 붕괴를 초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정책의 초점은 대북 군사 대립태세 붕괴 그리고 주적 교체를 통해서 군내 지지층 결집에 있으며 이를 통해 군을 사령화하고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최근 내리에 발생하고 있는 안보 구멍 혼란은 문재인 정권 집권 2년간 이어진 제도적, 물리적, 정신적 무장 해제의 산물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구는 문재인 정권의 국방정책의 본질이 군사 대립태세 와해와 장기 집권에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풍전등화의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총력 수정에 나서야 됩니다. 자, 이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특히 또 우리 그 대구 수석부 우리 조영 의원님 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급하고 힘들수록 차가운 위성으로 내분께서 폭망한 대한민국의 국방 안보 이야기 한 5분 내로 김정동 시장님께서 해주십시오. 네, 김정보입니다. 신규 씨가 워낙 자세하게 광범위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빠진 부분을 이제 강조하는 측면에서 제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대석간에 무너진 것도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틈만 나면 한반도의 평화가 조성됐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군대가 더 이상 지킬 게 없는 겁니다. 평화가 조성됐는데 뭐 지킬 게 모르겠습니다. 바로 거기서 시작했고 현재 북한이 핵탄두로 한 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반도의 평화가 조성됐다라는 게 참 어처구니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4월 10일 날 최고위원회 이제 시정 연설을 했는데 거기서 뭐라 했냐면 강력한 군사력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을 김정은 위원장이 했습니다. 그런데 국방백서하고 군의 그 정신교육 기본교재에서 북한은 적이라는 게 이제 사라졌죠. 그러면서 벌써 끝난 게 아니고 저게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안보를 해치는 세력이라고 이제 포괄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세력 최근에 누굽니까? 북한이요. 네. 그래서 문재인이요. 최근에 일본이 말이죠. 일본이 현재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 소재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이제 무역 규제를 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개혁을 하는데 일본이 적이다라는 그런 그 교육을 이제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재미있는 거는 북한도 4.27 남북 정상회담, 6.12 미국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과 대한민국을 비난을 잘 못합니다. 그러면 북한이 누구를 비난할 것 같습니까? 하여간 노동신문이고 조선중앙통신이고 조선중앙TV 간에 하여간 그 방송 시작하면 전부 다 일본 말을 겁니다. 남한하고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남북한이 서로 일본을 욕을 하면서 아마 공통점을 찾아가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자체가 문재인 정부가 이제 그 우리 건국의 기념일을 1919년도 상해 일정호수들이 당시로 올라 부른 것도 어떻게 보면은 큰 틀에 있어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만들고 나아가서는 어떻게 보면 통일의 기반을 만들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식이 가능합니다. 그 통일의 방법 자체는 연방 대통령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사 포퓰리즘으로 군 기관이 개입했죠. 아까 청와대가 지나치게 불을 가져서 보니까 국방부가 사기가 저하됐습니다. 그래서 국방정책은 청와대에 물어보라 이렇게 자료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군 사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군 인권 문제 관련해서 조사 권한이 없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군을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구하고 군부대를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간부들과 병사들을 연담을 해서 군 기강을 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군 복무기간 단축 얘기가 아까 빠졌더라고요. 이거는 병력을 한 10만 명 줄이고 병력을 한 10만 명 줄이고 첨단 무기로 이제 대체하겠다고 그러는데 첨단 무기를 사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그냥 하면 1년 걸립니다. 그럼 18개월 중에 1년 빼고 그러면 군 기초교육 한 달 빼고 그러면 몇 개 남습니까? 네, 그럼 5개월 근무가 나가면 이게 군 복무기간을 줄이는 게 이게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병력 구출을 뿐만 아니라 군의 정글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거는 북한이 비핵화를 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이게 중단되는 게 어떻겠나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4.27 판문점 선언이 바로 9.19 군사합의의 바로 모체입니다. 거기에 4.27 판문점 공동선언 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가 뭐라 했냐면 정상회담만 열리면 보르디우스의 내용을 끊는 것처럼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한 번 해결하겠다고 그들이 서고 실제로 정상회담 공동선언에는 문장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한 3페이지 되는 그 합의문 중에서 문장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건 뭐 보면 그 내용이 뭐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얘기는 안 하겠는데 한반도 공사라는 소리를 썼죠. 이거는 한반도 공사라는 게 조합이건 철수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쓴 거는 4.27 합의를 통해서 북한이 얻은 거는 대규모 우리의 한국 정부의 지원을 약속받고 한국을 무력화시키고 그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가지고 비핵화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핑계를 확보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27 선언에 상대방에 의해서 일체 적대행위를 안 하겠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기초해서 9.19 군사합의가 이제 채택이 된 겁니다. 자, 9.19 군사합의로 우리 국방이 완전히 무력화됐고 NLL도 포기하게 됐는데 재밌는 거는
그 남북한 간에 그 서해 완충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NLL부터 85km까지 서해 완충제를 설정해서 군사훈련을 할 수 없게 됐고, 그다음에 북한은 NLL부터 50km까지 군사훈련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85km고 북한은 50km입니까? 그런데 이게 NLL이 아니고 북한이 항상 얘기했던 서해 경비계선을, 북한이 요구했던 경비계선을 기점했기 때문에 이제 거리가 35km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국방부가 뻔뻔스러운 게 NLL을 기점으로 했다고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솔직히 거짓말을. 말이 안 되죠. 왜 우리는 85km고 북한은 50km입니까? 그러니까 NLL을 모를까 싶은데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면. 그다음에 이제 아까 시기에서 빼고 이런 것좀 빼먹었으니까 제가 이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NLL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역에서 우리 함포, 해안포, 대함 미사일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다 트러블을 쳤습니다. 트러블을 쳤기 때문에 북한 함정이 우리 함정을 선제 공격하고 도망쳐도 우리가 즉각적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요즘은 한 방 맞으면 거침당합니다. 그런데 일단 카바를 쏘았기 때문에 먼저 뺏기고 서로 쪽에서 먼저 서로 쪽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카바를 쏘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해안포를 전부 다 물을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폐쇄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폐쇄는 안 했죠. 근데 그걸 가지고 북한군이 변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방부가 변명을 대신해 줍니다. 문이 고장나서 못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변명을 해주고 우리 북한이 잘 지킨다는 거짓말을 계속하고 왔는데 그다음에 이제 공중 비행구역 설정은 뭐 아까 얘기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GP 철수도 문제가 되는데 GP는 이제 수용선 내부에 우리가 80대 북한이 240개이기 때문에 GP 철수를 하나 하면 비율로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의 북한군 3개 레이지 정상이 되거든요. 80대 240개라면 우리 GP 하나 철수하면 북한은 3개를 철수해야 됩니다. 그걸 동출했거든요. 11개를 이렇게 같이 없앴습니다. 이거 자체가 북한의 절대적으로 유리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구를 알려서 한 20km 상공에 공기의 풍량, 풍속, 그다음에 이제 온도, 습도를 우리가 항상 계산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K9 자식보다 이제 40km 정도 되는 사거리 풀을 쏘려고 그러면 공중에 한 20km, 25km 상공에 아까 온도, 습도하고 풍량, 풍속을 알지 못하면 오차가 포탄을 쏘는데 오차가 3-4km씩 납니다. 아니 오차가 3-4km씩 나요. 포함해서인데 이걸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제대로 갖다 만든다고. 왜 우리 K9 자식의 첫 번째 이유가 뭐라면 북한군이 장사정포를 서울로 공격할 때 그 포를 쏘는 게 우리 기본이 있는데 3-4km 오차가 나면 있으나 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구를 뜯는 게 아주 간단한 것 같아도 기구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K9 자식보다 무용지물입니다. 이런 걸 합의하는 게 바로 9.19 군사합의다. 그런데 9.19 군사합의 해놓고도 이런 군사 부분에 이렇게 또 자기들한테 유리한 건 전부 다 이해가 된다 하고 지들이 해결도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유해 공동 발굴사 북한 전혀 참여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군 단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남북한이 공동으로 해도를 작성했지 않습니까? 해도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 해도를 보고 아마도 황해도에 있는 북한의 기계화 군단, 탱크 군단이 아마도 김포함도 그냥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건 뭐 과거에 이 물속에 뻘이 얼마고 깊이가 얼마인지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북한군이 이 김포함도 넘어갈 때 불가능했었는데 해도를 다 만들어줬기 때문에 아마도 이 수도권까지 올 필요 없이 김포함도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9.19 평양공동선언도 거의 이해를 안 하고 있고 한 건만 이해를 했죠. 네, 철도 남북 철도 연결 개착식 그것만 한 건만 하고 나머지는 현재 평양공동선언도 현재 이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핵으로 모자하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을 억제하려고 하면 삼축체제를 갖춰야 되는데
산축 체제를 거의 다 무력화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대량 응징 보복 작전 능력인데 이거를 부대를 거의 참수 부대를 갖다가 거의 해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작권 환수에 아까 신인규 씨가 설명을 했고, 전작권 환수는 제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기본 목적 자체가 노무현 정부 때도 전작권 환수를 하면서 말로는 전작권 환수지만 결국은 목표가 지원주군 철수고, 그다음에 국가보안법을 현재 펼지 못하고 무력화시키고 있거든요. 국가보안법 무력화하고 전작권 환수를 가지고 주한미군 철수를 한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북 간 통일의 기반을 만들어서 연방제 통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의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박희아 교수님 요새 하도 중요해 글을 많이 쓰셔가지고 손이 땀을 칩니다. 답답한 부분을 기준으로 노심초사 많은 부분에 대한 글을 쓰고 국민들의 의식을 각성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박희아 교수님. 잠깐만 제가 슬라이드 몇 개만 보여드리고 박희아입니다. 지난 6월 20일입니다. 6.25를 추념해서 저희들이 그때 6.25 왔다 갔는데 6.25 때와 현재 북한 입장에서 그런데 제가 숫자가 종합적으로 보면 6.25 때 북한이 유리한 정도가 12였다면 지금은 핵무기 개발했고 남한이 지금 되게 혼란이 많아가기 때문에 20입니다. 12와 22 두 배 정도가 더 유리하다. 그다음에 그럼 남한은 그냥 남한을 하죠. 그럼 남한은 어떠냐? 이걸 이제 우리 주무식 장군이 분석을 했고, 어쨌든 간에 남한은 6.25 때보다 6.25 때 27 정도로 얘 어떤 점수였다면 지금 20밖에 안 된다. 남한은 6.25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불리해졌고 북한은 훨씬 더 강력해요. 그래서 제가 상위 얘기하듯이 완전 모든 게 잘못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해서 완전 작용이 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고, 유일하게 한미 동맹이 남았는데 그마저도 위태로 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빨갛게 했는데요. 아까 이제 보시는 대로 저는 아침에 이걸 잡아놨는데 인공기가 걸려질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동두천에서 한번 저기 조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차 자전거로 한번 타보시면 28사 앞에서 그냥 이 태릉 쪽으로 구리하고 그다음에 소사에 그걸 그대로 방향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행히 예를 들어서 저는 백령도 아닌데 공격을 하면 한번 우리 테스트 하면서 저는 좀 나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분이 결과는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도 없이 바로 첫 번째 수도 서울을 공격 점령한 다음에 우리는 2주 후에 철수를 하려고 협상을 하자. 여기에 민주정부로 바꾸나 우리 갈 테니 반격하지만 반격하면 한국이 쏘겠다. 한국 그리고 2주 후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오늘 문화일보에 제가 글을 썼습니다. 제목이 대통령에게 안보 전략을 묻는다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조금만 읽고 끝냈습니다. 필자가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면 가장 절실히 묻고 싶은 것은 현 정부의 안보 전략은 무엇인가? 수소폭탄을 포함 수십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북한의 핵위협 안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대결 분위기 속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하려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가족, 국민의 안보가 너무나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할 것을 간청하거나 미국과 북한의 국익 대결 간에 협상하도록 부탁하는 것을 안보 전략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안보는 상대방의 소원이나
제3자의 배려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 자주적으로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정부가 북핵은 폐기될 것이고 전쟁은 없어졌다고 단언하기에 남북 또는 미국의 정상회담이 열릴 때마다 환호했지만 북한이 핵을 폐기하기는커녕 계속 생산하고 있고 미국은 동결이라면서 북핵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대한민국의 존재감은 점점 약해지고 북한은 인용하기조차 민망한 무례한 말로 한국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주요 20개국 G20 대한민국에서 이민자가 5배로 늘어나고 1970년대 남베트남처럼 적화 통일을 당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국가의 궁극적 기능은 유사시 전쟁에서 승리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고 따라서 구국강병이 목표여야 한다면서 특히 강병을 강조한다. 헌법에도 대통령의 책무로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존, 헌법과 계속성의 수호가 명시되어 있다. 대통령에게 질문한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한다는 보관지 설명해달라. 어떤 신기묘산이 있기에 한미동맹 약화나 한일관계 악화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지 말해달라. 국가안보는 잘못되면 누구도 원상 회복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안전하게 믿어달라는 말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대통령도 국민의 공복 중 한 사람이므로 국민의 한 사람이 필자의 질문에도 대답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러한 질문은 필자만 갖고 있지 않다는 그 점을 덧붙입니다. 저는 과연 역사가 반전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꿈을 항상 꿨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 한 번도 외침의 가능성이 있거나 외침했을 때 제대로 대비하거나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습니다. 임진왜란, 정병환, 영자호란, 한일합방, 6.25 똑같았습니다. 지금도 사업에 5번 실패한 사람 이번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사실 신 대표가 지적하는 말 들으면서 저도 이제 뭐 군출신으로서 진짜로 참 부끄럽고 진짜 한심하기가 그지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미나가 있고 없고가 과연 우리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깡님아 똑바로 여기 있는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저녁에 또 술을 드시면서 제가 하실 말씀 제가 예측을 해보고 한참 얘기하다가 한나라 안경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자유한국당 그 당원대회에서 가서 제발 자유한국당 사랑하지 마세요. 왜? 전부 다가 자유한국당 사랑하기 때문에 변하기를 바라면서 얘기한다고. 지지율이 안 올라갑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전부 우리끼리 욕합니다. 그렇게 하다 그 다음에는 이 보수 인사 중에 자유우파 인사 중에서 조금만 이상한 사람 전부 한 사람씩 한 사람 전부 욕합니다. 그러니까 자유우파 중에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존경을 받거나 우파들한테 존경을 받거나 나름대로 신뢰를 받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최근에 뭐 40과 60이라 유튜브도 한번 시작했습니다만 참 조회수도 안 올라가고 그렇더라고요. 참 신뢰를 존경하는데요. 40대를 설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최소한 2명씩 있습니다. 뭐야? 자식은 확보했다고 치고 며느리, 사위 그분들한테 꼭 앉아서 빌든지 아니면 돈을 주든지 아니면 뭐 햇반을 하든지 그 사람들을 똑바로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있는 우리끼리 노력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신원식 장관님. 네. 강하게. 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 스타벅스를 키고 싶어요. 여러분들 책자에 보시면요. 제가 써놓은 거에 그냥 순수한 말씀드리고 간단한 얘기. 43페이지에 이제 책자에 국방위 비서가 있는데요. 이 앞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현재 국방태세를 완전히 정부는 게 보여주는 남북군 사업이고요. 미래 한국군을 완전히 그 약소지향으로 만드는 게 국방계획 입증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안보의 축인 연합방위태세 현재 약화되고 있다. 크게 세 가지 문제점입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요. 44페이지, 그러니까 슬라이드의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가 저희 말해서 남북군사 합의에 관련된 대책만 썼습니다. 문제점은 신대표가 다 졌기 때문에 폐기하는 게 최선인데 문재인 정부가 절대 폐기 안 하겠죠. 그러면 우선이라도 이런 독소 조항은 좀 해결해 달라고 한 것이 제가 4페이지까지 적었는데 이것도 아마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좀 우리가 어떤 독소 조항이 있어야 되는 것을 한 식별해 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5페이지 밑에, 그러니까 슬라이드 5페이지입니다. 거기부터 시작해서 49페이지까지 12페이지입니다. 슬라이드. 거기까지는 국방개혁 지금 이진공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선에 대해 나가야 된다는 걸 제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뭐 설명이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도 긴데 그냥 요 정도 컨셉만 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기의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거의 절대 위기죠, 절대 위기. 대통령이 안보태세를 품으로써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하다 보니까 그랬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밝히겠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북한의 혁명 전략에 적극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 초유의 사태입니다. 과거 보면 밑에 중요한 공직자라든지 체급 높은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런 행위를 한 적은 있어도 직접 모든 행정권을 쥐고 대한민국의 가장 파워풀한 사람이 북한과 동조한다고 하는 인류 역사상 이례가 없는 아주 희한한 사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위기의 원인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심각하지만 제거하기도 쉽죠. 하나뿐이니까. 위기의 원인이 여러 개네요.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하나입니다. 모든 위기의 원인, 안보뿐만이나 경제뿐만 아니라 내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가치의 모든 위기의 핵심에는 문재인 정권이 있다. 해법은 뭐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을 1단계를 일단 스탑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스탑을 하지 않으면 아웃시켜야 돼요. 그거 외에는 해법이 없습니다. 한 2년 반 동안 국회에서 각종 열린 국회부터 외교 안보 이슈에 여기 계시는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꽤나 모든 주제에 대해서 발제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고 뭐 별걸 다 해봤습니다. 하여튼 외교 문제까지. 그런데 결론은 그겁니다. 제기에도 문재인 정부가 끄떡도 안 해요. 왜 끄떡도 안 하겠습니까? 정치적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런 정책을 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소위 정치적으로 사망선고에 이를 것 같다면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를 만드는 것이 위기 해결이지 그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그러려고 그러면 사실은 내년 총선에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박희락 교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고 이대로 가면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 절대 장기집권 못합니다. 김정은 치하에 들어가는 거예요. 2, 3년 만에. 아마 제가 보면 문재인 정권 임기 끝날 때쯤 되면 아마 대한민국은 사라질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확산을 시켜야 됩니다. 확산을 시키려면 우리 내부부터 좀 단결이 돼야 돼요. 아까 박희락 교수 말씀에 100% 동감하는데 우리 스스로 다 조금 차이가 나면 그런 그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불구대출의 원수처럼 우리끼리 걸뜯습니다. 그러니까 적과 싸울 수 없는 상태가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을 공유하지 않는 젊은 세대라든지 또는 다른 세대가 확산시키는 방법은 미래 비전과 가치를 다시 한번 정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실해서 미래가 어떻게 되든 간에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죽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과 싸웁니다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정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애써서 문재인 정권과 싸우느라고 드리는 비용에 비해서 문재인 정권 이후에 나올 세상이 싸우는 비용에 비해서 그렇게 니들이 제시하는 방법이 그렇게 내가 가치 있게 안 본다고 그러면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이제는 당겨서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우리 미래의 가치와 비전과 가치에 공감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우리가 벌리는 것이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지 나머지는 뭐 정말 정확한 해법이 아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통화일보 하정대 부국장입니다. 여기 그동안 이제 발제를 하시고 여기 토론까지 하신 분들은 대부분 거의 이 국방 분야, 안보 분야 다 전문가인데 사실 저는 여기 전문가라고 그냥 분야 아닙니다. 그냥 30년 언론 기자로서 그동안 외교, 안보, 국방 분야를 봐온 사람으로서 제가 느끼는 것을 좀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의 그동안의 공약, 이거는 이제 공약보다는 이미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2017년 7월에 특정 기획 자문위원회에서 이제 두 달간에 쭉 한 290여 차례 회의를 거쳐가지고 만든 100대 과제입니다. 그 과제 중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5대 국정 목표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안보 분야인데 그 중에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보이시나요? 혹시? 보이시나요? 네. 이 분야인데 제가 이렇게 쭉 공약을 한번 살펴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다른 분야, 뭐 경제 분야라든지 정치 분야, 여러 분야의 다른 분야들을 열심히 공약을 실천하려고 하다가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긴데, 근데 안보 국방 분야는 공약을 하나도 안 지키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공약을 좀 지켜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한번 직접 한번 보시면 이게 과연 이명박 정부나 아니면은 박근혜 정부 때 공약인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것인지 거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원래 당초에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거는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뒤에 가면 자세히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그런데 목차는 이 순서대로 가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김정은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북핵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과연 북한이 핵을 포기할까 이런 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5대 국정목표는 이렇게 되는데 가장 마지막이 평화의 번영의 한반도입니다. 이게 이제 국방 분야인데 그 중에 국방 분야 3대 전략이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입니다. 뒤에 거는 이제 사실 국방하고 직접적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보와 책임 국방을 위한 문재인 정부가 100개의 국정 과제로 내던 것 중에 5개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국방력 강화를 위한 관련 분야입니다. 그 중에 85번을 스태프 기대치력 대응력 강화 그리고 국가나 한미동맹 기반의 전자권 조기 전환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에 보면 전자권 조기 전환 앞에는 국가나 한미동맹 기반 위해가 있고 그리고 전자권을 전환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앞에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신인균 대표라든지 신정훈 박사라든지 그런 말씀하신 부분이 위에 사실은 제네식 국가 전력 국방력에 뭐 문제가 있고 뭐 주적을 어떻게 보고 아니면 뭐 우리 안보 세대가 소홀해지고 안해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국방에 있어서 어떤 작은 구멍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북핵에 관련된 비핵화 부분은 이거는 그냥 작은 구멍이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한꺼번에 일거에 없어지는 70년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우리가 만들어놓은 우리 선조 때부터 만들어놓은 이 전체 성과가 한꺼번에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구멍이 아니고 이게 엄청나게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독자자 30세대 부분은 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크게 세 개인데 하나는 킬체인, KAMG, KMPR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잘 알 겁니다. KAMG는 이제 킬체인은 상대가 이제 핵무기를 쏘려고 하는 우리가 사전에 탐지해가지고 빨리 거기를 조기 타격하자 이런 개념이고요. KAMG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에 들어오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도 계속적으로 견제가 들어오니까 우리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코리안 에어 앤 미사일 디펜스라고 하죠. 이렇게 했던 거고 그 다음 KMPR은 이제 대양 응징 보복 체계인데 코리안 매시브 퍼니시먼트 앤 디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대량으로 이제 만약에 우리가 한번 맞으면 세게 가서 이제 한번 보복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 부분이 다들 짓는데 제대로 앞에서도 그랬지만 충분히 안 되는 분야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국회에 대비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핵도구리한테 대응센터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원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2017년 작년 2월인가 안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다시 그걸 얘기를 했죠. 그냥 공약을 안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아까 앞부분에서는 공약이 어떤 건가 살펴보면은 보수 정부하고도 큰 차이 없이 여러 가지를 하겠다 하는 그런 공약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비핵화와 관련해서도 반드시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는 거를 공약했다고 하는 건 보수나 진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여기 보면은 과감하고 근원적인 비핵화를 추진하겠다. 그리고 완전한 해결이 추진하겠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제재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 이 얘기는 뭐 진보나 보수나 다 사실은 똑같은 얘기예요. 실제로 어떻게 행하는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이런 전체 비핵화와 관련해서 우리의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내세운 거하고 지금까지 온 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럼 북한에서는 비핵화와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한번 보면은 여기 아래를 먼저 보면 지금은 서로 등을 돌려대고 자기 입장이나 자기 때가 아니라 국가남이 가져간다. 여러분들 진지하게 논의하고 그 수로를 과감하게 열어가야 할 때입니다. 혹시 이게 언제 때 김정은의 신년사라고 기억되세요? 몇 년도? 혹시 아시는 분? 기억나세요? 네, 이게 2018년 겁니다. 이게 2018년 건데 이때부터 갑자기 이제 남북 관계가 좋아진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그 앞에 걸 한번 보겠습니다. 핵탄두와 탄도 로켓들을 대량 생산하여 실전 배치하는 사업에 박차를 가해 나갑니다. 완전히 서로 상반된 얘기죠. 혹시 이건 언제 건지 아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네. 사실 완전히 서로 상반된 얘기지만 이것 역시 김정은이 2018년 10년 사이에 한 얘기입니다. 우리 언론이 전혀 우리가 관심을 두고 여기에 보도를 했거나 하지 않아가지고 그렇지만은 실제로 김정은은 똑같은 해 2018년에 핵탄두와 핵탄두 로켓을 해양 생산하겠다고 실전 배치하는 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관심을 안 기울이고 있는 거죠. 이건 이제 2019년 10년사입니다. 여기에 사실은 아까 우리 신인균 대표가 보수들만 많이 모이셨다 해서 많이 공부하신 줄 알았는데 10년사 정도는 한 번씩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2019년 건데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데 내외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이렇게 10년 사이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2018년에 자기가 이미 이런 조치들을 취해왔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어디에 물어봤더라고
정보기관, 청와대, 심지어 뭐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교안보 특보 다 직접 다 확인을 해봤지만 김정은이 핵무기를 현재 만들지 않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어느 분도 이게 확신을 갖고 있는 분이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이 더 이상 핵무기를 안 만든다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보수나 진보 다 똑같이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핵물질을 생산하는 것은 산파로스에서 유성을 가지고 직접 우리가 염전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우량 농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 나중에 그게 들통이 나기도 했죠.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시험하지도 않으면 사용하지도 않으면 전파하지도 않을 것. 북한이 김정은이가 시험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전파하지 않을 것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 상당히 김정은이 전향적인 입장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미 다 만들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핵을 만든 거는 이미 2017년에 완전히 끝났죠. 6차 핵실험까지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하지도 않는다는 거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다. 지금 전 세계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로 5개 나라가 있고 그거 말고도 3개 나라가 핵무기를 거하고 있는데 인도하고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있는데 이 3나라 이미 다 만든 다음에는 더 이상 시험 안 합니다. 시험하면은 괜히 옆 나라를 자극시키는 거기 때문에 시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는 완전히 더 이상 시험을 안 해도 충분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우리 남쪽의 어떤 더 이상 긴장을 조성하지 말라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한테 배려 차원이 아니다 하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아가서 김정은이 이제 더 이상 내가 이거 안 하니까 이거 크게 의미를 두고 더 이상 외세와 합동군사 훈련 연습을 하지 말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김정은이가 약속했다면서 한미동맹이라든지 아니면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기로 양해를 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지만은 실제로 김정은은 아예 공개적으로 10년사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이 위세와의 합동군사를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미 올해 많은 여러 가지 군사 훈련들이 중단되고 있는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그 김정은이 아직도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다는 증거고요. 38로스에서 이거는 공개한 걸 제가 그냥 따온 거고요. 북한의 능력 증강은 여기 계신 분은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이미 2006년에 2차 실험부터 해가지고 2017년 2년 전까지 플루토늄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발전소에서 그 플루토늄을 생산해가지고 하는 플루토늄 탄부터 고농축 우라늄탄 그리고 원자폭탄뿐 수소탄 그뿐만 아니고 소형화, 경량화 이런 것들을 다 이미 완성을 했다라고 이미 김정은이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보면은 지금 이제 마지막 2차 핵실험에서 지금 수소폭탄으로 대략적으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폭발력이 50킬로톤에서 300킬로톤 정도 되는 건데 한 15킬로톤 이거는 이제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원자폭탄 정도의 위력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70년 전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 미국이 처음 만들어서 떨어뜨렸던 원자폭탄 하나만으로도 40만여 명이 만약에 서울에다 떨어뜨린다 하면은 죽거나 또는 다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300킬로톤짜리가 하나 떨어진다면 서울은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항상 지금 미국은 이제 ICBM 화성 15 13,000km까지 갈 수 있는 ICBM이 다시 미국에 내리꽂힐 때 이제 그게 이제 대리권 제지 중인데 그 기술까지는 아직 북한이 갖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ICBM에 대한 추가적인 실험만 안 하면 미국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건 아직까지는 쉽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북한이 갖고 있는 단거리 또는 중거리 미사일로도 얼마든지 그리고 그 공유 수단조차도 우리가 천년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미 갖고 있는
핵무기 뭐 적게는 한 20, 30개부터 많게는 아까 16대처럼 100개도 얘기했지만 70개까지 여러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만 갖고도 우리나라는 이미 저기 소나기 안에 완전히 들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키체인을 좀 설명을 할 건데요. 옮겨서 이제 정찰용으로 상대가 쏘려고 하면 이걸 봐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사드가 있으면 사드에서 뭐 쏘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이제 추적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 매우 우리하고 북한 사이에 거리가 매우 짧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어려운 어떤 그 개념에 우리의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작전 개념조차도 어려운데 그 준비조차도 제대로 안 한다면 그게 실제 실현될까 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믿기가 어렵겠죠. 자,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미사일은 겨우 팩2팩3만 겨우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드는 주한미군이 한 개 포대 배치했는데 지금 벌써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아마 사드로 다 무장을 하더라도 한 5개 포대 정도는 있어야 북한의 어떤 그 핵미사일이 날아올 때 그걸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 개 포대로도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5개 포대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한번 우리가 북한의 핵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 또는 트럼프 미국의 대통령이 1년 또는 2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게 되고 과거 얘기는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선대 유언이고 반드시 완전한 비핵화를 할 것인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면 과거에 그가 어떤 행동을 보였는가 이런 것들을 보모로서 알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보면 그동안에 이제 3차에 걸쳐서 협상을 했습니다. 2차 협상은 90년대 중반에죠. 그런데 북한이 이 사이에 이제 정수로 지어준다고 하는 날에 몰래 오가는 거예요. 원래는 플루토늄만 가지고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는 동축 사실도 알아가지고 결국은 이게 깨지게 됐고 또 2003년부터는 바로 국자회담이 시작됐는데 국자회담이 시작됐는데 결국은 2012년에 결국 북한이 은하상공발사로 백지화하게 되거든요.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거 이제 2018년 6월부터 미국 간의 이제 세 번째 이제 지금 협상인데 과연 이게 처음에는 1, 2년 안에 해결한다고 했는데 과연 언제까지 갈지 결국엔 10년 안에만 해결하더라도 진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빨리 끝내라고 해서 좀 더 빠른 속도로 가겠습니다. 북한의 이 전략을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북한의 전략을 제 나름대로 북한은 항상 유발 타결을 두려워하죠. 한꺼번에 하려면 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동결, 감축, 폐지로 나눠가지고 가능한 그 단계별로도 첫 번째는 내가 비핵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구속 합의하자고 그 다음에 이행 합의하자 이렇게 계속 나오면 3단계만 해도 12단계 되잖아요. 12단계 되면 이거 1년에 한 개씩 계속 간다고 해도 12년 걸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눠가지고 마치 뭔가 해줄 것처럼 하면서 주기차게 자기들이 오히려 비핵화가 아니라 보유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속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거를 다시 넣은 거는 북한이 왜 비핵화를 안 할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 비핵화를 북한의 김정은이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해. 왜 안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 부정적으로 생각해. 이렇게 하면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북한이 쭉 핵발전과 관련된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이게 진짜 쉽지 않은 문제구나.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북한이 6.25 때 가장 핵이 없었던 걸 아쉬워했죠. 그래서 55년부터 영국전을 때서 94년, 67년에 마오쩌둥과 후시주프한테 가서 얘기를 하죠. 우리 핵무기 만들려니까 좀 도와달라 하는 거절당하죠. 그 뒤부터 독자적인 개발 단계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가 가지고 저희가 2012년 2월에 3차 핵실험이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해라고 그러면 그 바로 끝나자마자 4월에 헌법에 핵 보유국 명시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핵 보유 법령까지도 제정을 한다. 이런 게 그대로 살아남아 있는데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겠습니까? 김정은이 2018년 신년사에 한 얘기 다른 걸 하나 제가 보여드리면요. 자, 북한의 핵은 그 어떤 힘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죽일 수 없는 강력하고 믿음직한 전쟁 억제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북한이 핵을 가정으로서. 우리 국가의 핵무력은 미국의 그 어떤 핵 위협도 문제라고 제공할 수 있으면 미국이 모험적인 주장을 할 수 없게 제압하는 강력한 억제력입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걸 신년사에서 계속적으로 2년에 걸쳐서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내린 결론인데요. 내가 한번 북한하고 핵협상할 때 여기 좀 염두에 둬야 되겠다.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고 어떤 뭐 진보 계층이나 아니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브랜드들도 좀이 여기에 좀 신경 써줬으면 돼. 합의안을 반드시 시행하는 게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합의를 떼더라도 어떤 벌칙 조항이 없었던 거죠. 그런 게 좀 있어야 된다는 거고, 적어도 항상 저쪽이 단계적인 얘기를 하는데 타결은 일괄적으로 하고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는데 타결은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완벽한 검증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결될 때는 플랜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가장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사실 제가 역사책을 읽어볼 때 아까 우리 조경태 의원님 임진왜란 얘기를 했지만 임진왜란 때 일본이 3만 정의 조총으로 우리 전체 영토를 다 유린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 조총은 사실 우리가 1년 만에 금방 보고도 배울 수가 있었고 다시 또 우리가 조총을 만들어서 그 전쟁 기간 안에 싸울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핵무기는 무슨 몇 년간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몇 분 안에 우리 전 국토가 완전히 다 유린되고 심지어 5천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한꺼번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대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완벽한 그런 대비체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마치 진짜 과거처럼 지금 마치 북한이 1차부터 6차 핵실험을 할 때는 우리가 언론이 보도하고 하니까 지금 큰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하고 계속적으로 다들 기장을 하는데 이미 핵을 완성해서 북한이 계속적으로 핵무기를 만들고 있는 상태에서는 밖으로 드러나는 위기 상태가 없으니까 지금 괜찮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이 더 위기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경각심을 가다듬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정보위와 국방위를 거치면서 남북의 군사적 무력의 비교라든지 군사적 이런 것들을 많이 봐서 오늘 말씀하신 것들에 대한 기본 개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불가의 마음법 규율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이런 현상의 모든 것은 문재인에게로 귀착됩니다. 정권을 가진 대통령이 헌법 원리라든지 안보 원리에 반해서 자기 멋대로 하는 건데 문제점들은 다 드러나고 이제 어떻게 제지할 거냐의 문제인데 판결문 아무리 좋은 거 받아놔도 강제 집행 안 되면 주지 쪽에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봐도 이걸 제지할 유일한 수단을 찾아야 하는데 가깝게는 내년 4월 총선에서 문재인의 이 북한 관계 설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보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당들이 과반 이상이 돼서 국회에서 강력하게 불이길 거는 방법이 헌법 체제 안에서는 그나마 가장 온건한 방법 중에 하나고요. 또 그렇지 않다면 헌법 질서에서 탄핵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물러나게 하는 방법인데 현실적으로 200석이 넘어야 가능한 일이니까 쉽지 않은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은 이제 강제로 수급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무슨 이래가지고는 나라가 위험하겠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정말 강화문 광장에 몇백만이든 모여서 그 힘으로 끌어내리는 것 외에는 제가 어디에 소귀의 경입기라 그러는데 아무리 떠들어봐도 너희들은 떠들으라 하고 저대로 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정말 난감한 입장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다가 이게 잘 안 되면
국방장관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물리적 위해를 가하려는 국민들도 나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분노가 뜨는 국민들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맡겨놓을 수 있겠냐 하는 그런 사태가 안 생기면 좋지만은 제 자신도 나 참 이 편안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끔씩 불쑥불쑥 이 무슨 강제적인 방법을 가지고라도 이걸 저지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을 정도니까 이제 그쪽으로 어떻게 힘을 모을지를 연구해야지. 이제 뭐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뭐 다 공유하고 알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는 저지책을 서로 합의를 하고 공감하는데 좀 앞으로 이런 모임이나 토론 방향을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끌어내 연말까지 끌어내립시다. 연말까지. 통일해보자 인천시 지역 출신 송석준 의원입니다. 우리 인천을 저는 통일해보장이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합니다. 첫 삼국 통일에 주력군이 인천에서 세력을 모아서 통일을 완성했다고 해서 첫 삼국 통일의 본고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일인 후삼국 통일에 결정적인 전투가 인천이라는 북하천이라는 곳에서 있었고 그때 그 왕건이 고려를 건국에 지명에 대해서 최초로 지명 전국 통일의 기원 동네라고 해서 이름을 하사한 것이 중전의 남천에서 이석대천의 약자 건너기에서 이렇게 한 큰 천이다 해서 이천이라는 지명을 하사받은 동네입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통일의 고장 이천에 최근에는 대한민국의 어쩌면 최강의 주력 부대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이제 항공작전사령부 그리고 7군단 기동전략부입니다. 그리고 특전사 3개 부대가 육지에 있어서 유사시 북한의 무력 침략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응대를 해서 우리 어떤 북한의 무력 어떤 저희를 분쇄할 수 있는 그 주력 부대가 있다는 점에서 또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토론회에서 제목에도 나왔지만 구멍난 대한민국 국방 설마라고 해서 저는 오늘 어떤 토론이 되나 궁금했습니다. 근데 내용 하나하나를 보니까 정말 충격적입니다. 제가 느꼈던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고 구체적인 이런 증거들이 오늘 제시된 거 정말 놀랍고 정말 충격적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100% 진실인지 오히려 저도 막 궁금증이 드는 부분들도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런 충격적인 이런 오늘 발제 부분과 이런 어떤 가설들에 대해서는 우리 자유한국당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이제 내일 모레 여야 5당 대통령과 우리 당대표님들이 같이 회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사실을 좀 그 테이블에 올려놓고 진실을 연애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당 우리 정말 진지한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바로 오늘 여기서 발제된 내용들을 같이 심각하게 놓고 토론할 자리가 별도로 마련됐으면 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다른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행사 준비해 주신 조은태 최고위원님과 또 신인규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님 또 도로 참석해 주신 패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민주당 때 죽어봐야 저선 맛을 아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맛을 봐야 아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2년 전부터 최저임금 올리면은 나라 경제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저뿐만 아니라 경제학자들이 수차 경고했는데도 이 소득주도 성장인가 뭐 이걸 고집하다가 나라 경제가 좀 엉망이 되었지 않습니까? 올해 보니까
1분기인가 보면은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최하위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거든요. 경제 망친 것은 뭐 또 이렇게 또 다음에 또 우리가 제2의 새마을 정신으로 또 극복한다라고 또 전환되고 이렇게 또 국민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면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를 어찌 보면 망해먹으면 이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쭉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저는 도서관에 많이 다니는 정치인이 한 사람인데 역대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없더라 이 말이죠. 이 정권뿐만 아니라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하다못해 전두환, 노태우까지 대통령까지 이 북한의 얼굴을 제대로 깨뚫은 그런 지도자가 안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몇십년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은 김일성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핵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을 잡았던 인간분들은 어느 정권이 잡든지 간에 이 국방에 대해서 제대로 신경 쓴 정권이 없더라. 왜 김일성의 비핵화에 노태우 대통령이 놀아나서 한반도 비핵화에 사인을 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었던 전술핵을 왜 포기했습니까? 믿을 사람을 믿어야지 왜 김일성의 말을 믿고 92년도에 한반도 비핵화에 사인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참혹한 신세가 됐냐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은 반드시 핵을 자체 개발하든지 92년도에 나갔던 전술핵을 다시 재배치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의 안녕을, 국방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국방에 안보에 이념이 있습니까? G7, G8 국가 그리고 러시아, 중국을 포함해서 그 어떤 나라도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처럼 허술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나라를 걱정해 주시는 이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시고 오늘 이런 다짐의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부터 반성해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집권했을 때 뭐 했냐 그 표현하려고 군인들 북한은 10년 복무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개월수를 계속 줄여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통탄의 역사가 되지 않도록 함께 두 눈 부릅 뜨고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올 때까지 우리 모두 한마음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짧게 1분 30초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십시오. 우선 그 신원식, 신인균, 양신 두 분, 신인균, 그다음에 신원식 두 분, 양신께 질문드립니다. 이 스칸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얘기해 주시고요. 두 번째, 북한 SLB에 북이천 독고 만드는데 1년 반 동안 우리 조용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리고 한국 잠수함 지금 1,800톤이 제일 적합하다는데 서해안에 움직일 수 없는 3,000톤급 그거 왜 자꾸 배치를 하는지 그 이유를 숨기듯 얘기해주시고요. 양승께서. 그 다음에 지금 박희락 대표님은 짧게 합니다. 지금 북한은 핵을 100개 만들 때까지 딜리 작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 김정봉 박사님
폐영호 공사는 절대로 북한은 핵을 포기 안 한다. 폐영호 공사 많이 만났잖아요. 어떻게 보시는 얘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정대 기자님, 북한에 우리가 한편으로는 말이 우리 동포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됐으며, 그다음에 북한의 이세만 선생, 이인환 선생은 앞으로 50억 정도만 결핵약을 다대에 기회를 주면 북한 13만 명 구할 수 있는데 이것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 그 다음에 대북 제재 문제, 기자로서 대북 제재 문제 이거 안 할 수 없고 미국을 그냥 따라가야 되고, 또는 이 통일부하고는 이 차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일단 2차 질문 또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 그 질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대책 없습니다. 없어요? 네. 마이크 가까이 했어요. 아주 가까이 했습니다. 기자들입니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은 현재 우리 한국 정부,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대책이 없고 현재 그것을 대책을 마련할 능력도 실력도 의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지금 현재 이런 이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은 정말로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선제 공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의지는 사실은 전혀 없겠죠. 따라서 정말로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정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대책이라고 보고요. 3,000톤급 잠수함을 왜 만들었느냐? 3,000톤급 잠수함은 이제 서해에서는 작전할 수 없는데 그걸 왜 만들었느냐? 북한의 위협이 잠수함은 첫 번째 임무가 잠수함을 탐지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잠수함을 만듭니다. 그런데 북한의 잠수함 또한 동해에 주력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에 주력이 배치가 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동해는 굉장히 수심이 깊기 때문에 방어자는 항상 24시간 365일 방어태세가 되어 있어야 되고, 공격자는 자신들이 공격의 시간을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과도 되고 능력이 부족해야 됩니다. 방어자는 항상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거기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덩치가 커야 그 앞에 매복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00톤급 잠수함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또 부족해서 앞으로는 핵추진 잠수함을 해서 24시간 365일 마양도 기지 앞에 매복해 있을 수 있는 잠수함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저 같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네. 핵은 사실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핵국가 그 한스 모겐소라는 사람이 이제 국제정치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핵국가에 대해서 비핵국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통곡하든지, 하나는 핵공격 받든지. 대안이 없습니다. 북한이 얼마나 만드는 게 중요하지가 않고, 다만 지금 우리 국방백서에 보면 우리 전 공식 문서에 어디도 북한이 핵무기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 통일부장 조명국 통일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1일 날 국회에 와서 북한이 20개 내지 60개 만들었다고 했고요. 아까 이제 9월 3일 날 2017년 9월 3일 날 한 수소폭탄의 위력도 우리는 50kg톤으로 보지만 우리 하 기자님이 300kg 봤는데 주로 서양에서 250kg톤이라고. 그러면 이 250kg톤이 떨어지면 엄청 넘는 거죠. 그러니까 핵무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비핵국가이기 때문에 핵무기 하나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미사일은 우리가 짧기 때문에 공간이 진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신 대표 말씀 선제 타격 아니면 우리가 방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미국의 강력한 이 지원 하에서 북한이 만약 한국을 공격하면 진짜 북한은 초토화된다. 이것을 북한이 확실히 깨달아서 안 하는 그 방법밖에 없지. 지금 우리 스스로 만든 거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자꾸 이제 여러 가지를 질문하시고 그러는데 핵심은 뭐냐? 아까도 이제 후보부에도 말씀하셨지만 신장부도 얘기했지만 지금 그런 대비태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대비태세 하는 정부를 바꿔야 되는데, 그걸 선생님께서는 지금부터 나가서 주변에 젊은이들하고 접촉을 해서 젊은이들하고 어떻게 어울리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진짜 우리 안보를 중시하는 마음을 불어넣을까, 이거를 고민하셔야 되고, 거기서 좀 성과를 좀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자는 보면 시간 일단 저기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기 아까 인권 문제 더 나오면 또 10분, 20분 다 들어갑니다. 짧게 해주시면 레이저
품위를 지키셔야 돼요. 오늘 설명에 많이 들어가지고 여기 계신 분들 다 알아요. 아니, 너무 사적 자리에서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하고 좀 개별적으로 하시죠. 개별적으로 좀 해주시죠. 예. 자,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공연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제기되지 않는 게 사실은 국내적으로 이렇게 암울한 상황이지만 국제적으로는 우리한테 굉장히 기회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도발에 대한 자유와 문명의 움직임이 시작이 됐고 이것과 연관돼서 중국과 북한의 생존에 뒷배가 되는 중국의 그 제도 이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불행히도 특히 우리 한국당이 거기에 대한 차강을 하고 외교적인 방법을 찾아나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Change the power 하는 게 리딩되고 그 다음에 평양은 유일한 방법이 오사입니다. 무조건 한국을 받든지 내부에서 썰어져서 임플로전 하든지 네팔을 하든지 아니면 약간의 도발에 그 미국 공격을 받든지 이 세 가지 방법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이 문제조차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한국당이 오늘 다 가버리셨네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자르면 백날해야 도로 한 사고입니다. 문제가 오늘 나왔으면 분명히 우리 시장님이 change the power 끌어내리자, out, stop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다음 선거 때, 자 트럼프 같이 분노와 화염으로 없애겠습니다. 처음에 그랬죠.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영선전에서 다음 총선에서 다수를 갖습니다. 아니면 총선에서 탄핵 의석을 받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세 번째, 국민들이 분노한 국민들이 체인지 무대를 바꾸든지 이런 방식을 큰 핵심을 놓고 고민하고 국민한테 이야기하면은 사소한 차이는 충분히 국민이 납득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고민한 적 없고 그런 방안 나온 적 없습니다. 지금부터 고민하십시오. 신장군님 여기 있는 분들 다 사소한 내용의 가지고는 문재인 대통령이 반역자인지 아니면 농산가인지 아니면은 대리인지 대개 이 세 가지 분위기로 우리 국민들은 지금 인지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자산을 놓고 한국당은 이것을 정치자산을 만들어서 그전의 과거를 반성하고 국민들한테 사죄하고 앞으로의 책임을 보일 때 예컨대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한국당의 의원 같으면은 탈원전 선언을 했을 때 지금 대표가 바로 선언한 일입니다. 탈원전 에너지 60년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가장 중요한 기간 지금 뭐 탄핵도 대통령 그러면 우리 국민투표조항에 이거는 입법사항을 넘어서서 국민투표로 정해야 될 결정사항입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지금 뭐 우리도 서로 보여주지도 않고 탈원전 하나만 가지고 국민투표를 하면서 선거운동을 시작하십시오. 우리 결정을 대통령이 영화보고 결정했다? 그걸 국민들 믿고 있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 이상의 지령이 있을 수도 있고 죽은 김일성이가 이야기한 한반도 비핵지대화하고 연관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오늘 중요한 답이 나왔습니다. 체인지 파워 끌어내리면 됩니다.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그 방식과 관련해서 한국당은 정말 정치적인 고민을 해 주십시오. 바뀔 기회는 자유와 문명의 순환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당에도 갑자기 왜 지정된 의혹에 대해서 우리 자료를 제시하면 됩니다. 갑자기 왜 문명이 되고 항일이 돼요? 왜 귀신하고 유령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그걸 두고 우리가 올려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이성과 원래 유명한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정치에서의 최대 타락은 부패가 아니라 한국당이 뭐 부패했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패하지 않았어요. 근데
부패했다고 선동당해서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치에서 최악의 지도자입니다. 부패보다도 더 심한 최악의 타락은 무능입니다. 최근에 문정부는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단락하고서 갔습니다. 미국과 지금 아베 정부의 문제제기가 과연 한일 문제인가 아니면 문정부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압력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한국당 제기했습니까? 조선일보 제기했습니까? 동아일보 제기했습니까? 그러면서 너 보수파 이런 이야기 했습니까? 저는 우선 제1차적으로는 그 제6불화수소가 어떻게 정리가 됐느냐를 대한민국의 정부의, 대한민국의 언론들이 빨리 취재해서 잘 찾아내야겠다. 아니면 정권에 대해서 반역이라고 이제 여적죄를 책임을 묻든지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무능하다는 걸 압니다. 이번에 자인한 게 소주성이고 제대로 그거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무능하다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이제는 변곡점이 생겼으니까 국민들 주인의 반격을 시작해야 됩니다. 저기 의원님 분발해 주십시오. 말은 한마디 남아 계실 겁니다. 사실은 저기 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문정부한테 막 칭얼칭얼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주인으로서의 행동을 정말 전략적으로 짜서 그런 짜서 잃어버리고 대체되고 있는 대한민국 살려내고 다시 재개하는 게 그리고 인기 있는 우리 김장군 실장님 또 신원식 장군님 그리고 발전